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김현민 대석학과 함께하는 투머치 풋볼. 저희가 투머치하게 세 번째 코너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김현민 기자님이 정성껏 정말 준비해 오신 오늘 토트넘의 자료인데, 토트넘에게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 비수마 선수, 사르 선수가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국가대표팀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세 선수가 소속한 그 국가대표들이 그렇게 빨리 탈락할 것 같은 팀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 첫 경기부터 보실까요? 그 번리하고의 FA컵 3라운드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빠진 자리에 이제 브레넌 존슨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로세소가 공미에 이제 클롭세스키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빠진 공백을 드러냈죠. 예, 시종이가 주도했어요. 하지만은 경기 근데 결과는 1대0 신승. 네. 기대 득점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주도율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네. 토트넘 1.3골, 번리 1.17골. 거의 비등비등했다. 1대1 무승부가 나왔어야 되는 경기였다. 슈팅 숫자도 주도권 대비 별 차이 나지 않고요. 토트넘이 승리를 거둔 거는 포로의 환상골로 승리한 거예요. 이건. 원더골이었죠. 그렇죠. 예, 각도 없는 곳에서 오른발 무회전 킥으로 골을 넣은 거였거든요. 공격진이 한 거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빠지자마자 뭔가 공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포로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거였죠. 찬스 메이킹도 3회 기록하고 볼 터치도 무려 120회를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는데요. 볼 터치 120회면은 평상시 포로의 볼 터치보다 훨씬 늘어난 거죠? 훨씬이죠. 네, 아주 훨씬이죠. 네. 반면에 이제 공격진들 다 합쳐도 포로만큼 가져간 거예요. 브레넌 존슨 55, 히샬리송 24, 그리고 클루세스키 50. 딱 포로만큼 나오네요. 예. 딱 포로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슈팅 11회를 도합 기록했는데 무득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셋이 찬스 메이킹도 2회가 전부였습니다. 키패스 2번밖에 못 기록한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피니셔기도 하지만은 찬스 메이커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공백이 바로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예. 바로 이제 라이프치히 공격수인 티모 베르너를 임대로 데려오게 된 건데, 원래도 영입하기로 되어 있었지만은 빨리 영입한 거죠. 네. 예, 손흥민 공백이 딱 드러나니까 라이프치히 데뷔 시즌에 이제 21골을 넣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도 계속 두 자릿수 골 넣다가 이제 2019-20 시즌에 무려 28골을 넣으면서 거액의 이적료와 함께 첼시 갔는데 첼시에서는 망했었죠. 야, 그런데 21, 13, 16, 28 나가다가 6, 4, 9, 2는 너무하네요. 네. 네. 그런데 보면은 라이프치히에서의 전성기였던 시기와 첼시에서의 그 시기를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골이 뚝 떨어졌고 유효 슈팅이 뚝 떨어졌지 나머지는 은근 비슷해요. 그 골 관련 지표만 뚝 떨어진 거네요. 네. 그 신기하네, 그것도. 예, 그러니까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예. 실제 첼시에서 무려 12도움. 그리고 이제 베르너의 기대 득점과 이제 실제 득점 그래프를 비교해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첼시 시절이 암흑기긴 했었습니다. 첼시 시절만 기대 득점이 이렇게 높게 있고 실제 득점이 뚝 떨어져 있죠. 반면에 라이프치히 때는 한 시즌 정도 제외하고는 그래도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더 높거나 아니면 동률이었죠. 분당 공격 포인트는 첼시 시절도 은근 나쁘지는 않았어요. 분당 공격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골과 어시스트가 또 합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건 첼시에서는 도움을 그래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었던 거였죠. 그게 첼시 시절엔 12%까지 떨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100개 때려야 이제 12번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베르너의 첼시 시절을 공식 대회를 놓고 보더라도 89경기에서 23골 21도움, 경기당 0.5개의 공격 포인트는 기록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공격수가 골을 못 넣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던 거죠. 골을 넣어줘야 되는 포지션이라서 뭐 0.5개 공격 포인트? 그런데 정작 자기 앞에 떨어진 찬스는
골로 결정짓지 못한다? 네. 그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첼시 시절 15야드 이상 볼 전진 캐리는 출전 시간 대비 상당히 준수했었어요. 오, 네. 캐리 더 볼은 잘한다.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볼을 끌고 침투에 들어가는 능력은 충분히 보여줬다는 건데. 저래서 저 캐스터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야? 베르너, 진쳤다! 예. 그러다! 뭐, 그게 그렇죠. 저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도리어 너무 볼을 끌고 가다가 지쳐서 슈팅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네. 있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 이제 다이렉트 공격이고 세로축이 이제 그 압박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토트넘이 리버풀 다음으로 두 개 수치가 다 높아요. 리버풀이 워낙 그 개겐 프레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리버풀 다음으로 다이렉트 공격도 많이 하고 압박도 강하게 가져가는데 이런 게 이제 그 베르너랑 딱 맞는다는 거죠. 기록들을 놓고 보면요. 볼 전진 캐리가 496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고요. 돌파 시도가 462회로 1위고요. 돌파 성공 208회로 1위고요. 압박 지수도 9.7로 2위고요. 하이 턴오버 횟수가 1위고요. 하이 턴오버에 이은 슈팅도 37회로 2위고요. 하이 턴오버에 이은 득점도 6골로 1위고요.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도 129회로 1위고요. 공격 진영에서의 태클도 63회로 1위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가장 적극적인 유형의 플레이를 펼치는 팀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베르너는 비교적 부합하는 성향이다.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가 사실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손흥민이 빠졌을 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베르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압박의 스프린트 수비에 골까지 잘 넣잖아요. 그렇죠. 베르너의 포지션별 그 출전 시간을 놓고 보면은 이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데뷔부터 이제 이번 시즌까지의 기록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앙과 이제 왼쪽에서 가장 많이 뛰긴 했지만은 그래도 2선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거는 라이프치 포메이션 때문이죠. 그러니까, 4-2-2-2의 공미와 투톱에 선 것 때문에.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어디에 구멍이 나도 베르너로서 일단 메울 수 있다. 네. 그런 유형의 선수를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또 다른 약점은 바로 이제 공중볼 획득에 있거든요. 토트넘이 공중볼 획득이 9.3회로 맨시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작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강팀들이 이게 적은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롱볼을 잘 시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맨시티처럼 극단적인 발밑 패스를 시도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네. 그거 감안하면은 토트넘은 그래도 너무 적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토트넘이 맨유전을 앞두고 벤 데이비스와 로세소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센터백 보강이 시급해졌던 거였죠. 그래서 원래 드라구신도 영입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선수였는데 빨리 영입을 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원하던 수비수가 왔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드라구신 같은 경우는 제공권에 유난히 강점이 있는 선수인 거거든요. 제공권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요 드라구신 쪽으로 오기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네. 그게. 이 선수가 이제 뭐 공중볼 승리도 59회로 세리에아 전체 3위고 그리고 이제 헤딩 클리어링도 45회로 1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이 선수가 헤딩 슈팅도 12회로 9위예요. 오. 이거는 공격수들이 사실 상위권에 있잖아요. 오, 대단하다. 세트 플레이 같은 장면에서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만을 가지고서 그렇죠. 다른 공격수들과 경합해서 구등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수치인데요, 저거는. 거기다가 이제 드라구신 같은 경우는 수비적인 지표들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드리블 돌파를 허용한 게 딱 한 번인데 이게 유럽 5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어요. 1위는 바로 판다이크.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판다이크는. 그리고 또 이제 뭐 볼 경합 승리도 88회로 세리아 2위고 경합 승률도 67%로 2위고 슈팅 차단도 12회로 2위고 수비적인 지표는 거의 최상위권에 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지표만 놓고 본다면은 유럽 최상급 지표를 달리는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물론 뭐 제노아가 승격팀이다 보니까 수비적인 지표들은 높게 나올 수밖에 또 없긴 그런 하지만은 포인트는 있네요. 예, 네. 그래도 상당히 좋은 승률까지도 그렇죠. 기록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좀 발밑은 그렇게 완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진 패스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링크업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육각형은 아니고 주로 오른쪽에 있는 지표들이 좀 높은 선수. 예.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쪽이
또 상당히 강하죠. 네네. 세트피스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제노아와 토트넘의 스타일의 차이도 있거든요. 점을 구역인 건데 그가 우위를 점한 거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고 밀리는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건데 제노아가 승격팀이니까 밀리니까 수비 진영에서 높은 거죠. 반면에 토트넘은 공격 진영에서도 상대 박스 안에서는 높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면요. 드라구신이 발밑 패스는 조금은 약간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긴 한데 볼 전진 캐리는 잘해요. 아, 그러면은 직접 몰고 올라가는 건 괜찮다. 예. 예, 바뀐 환경과 바뀐 스타일과 바뀐 리그에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을지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나온 지표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출전 시간을 놓고 보면은 제노아는 백스리를 쓰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래도 좌우 센터백을 전부 다 정상적으로 설 수 있다. 오른발잡이인데 도리어 왼쪽 센터백으로 가장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히트맵도 조금은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고 그리고 수비 액션 범위도 왼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긴 하죠. 이런 가운데 맨유 전에 베르너는 바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드라구시는 경기 막판에 투입돼가지고 한 12분 정도를 소화를 했는데요.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네. 이 경기에서 클루세스키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베르너,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라인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중원을 스킵, 호이베르, 벤탄쿠르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저기는 비수마 사르 없는 게 아주 뼈 아프게 크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루세스키가 지난 며칠 동안 몸이 좀 아파서 빠졌다. 그러니까 뭐 부상을 당한 건 아니고 독감이나 아니면 복통이나 뭐 이런 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세했던 경기였어요. 예, 기대 득점도 토트넘이 1.36골로 맨유 0.84골에 0.5골 이상 앞섰고요. 네, 골 빼고는 모든 지표에서 토트넘이 앞섰네요. 예. 사실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마무리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맨유가 그래도 마무리는 좋게 가져가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온 건데요. 네. 그럼에도 토트넘이 올드트래포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는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예요. 토트넘은 단 한 번도 맨유 상대로 더블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한 시즌 2승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맨유가 토트넘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 64경기에서 39승 13무 11패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단 4번밖에 지지 않았어요, 맨유가. 그러니까 토트넘이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4승밖에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도 나름은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맨유가 이런 신기한 기록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홈에서 전반전에 이기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이거는 1992년부터 그랬다는 얘기죠, 예. 지금? 전반전을 이기면은 지진 않는다. 이야, 316경기 292승 24패. 야, 이런 기록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이거 알았으니까 혹시 나중에 이 기록 깨지게 되면 맨유는 원래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깨졌어. 이 방송 보신 아마 시청자분들은 금방 아시게 될 것 같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공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베르너가 빠진 이후에는 조금은 공격 위협도가 뚝 떨어졌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베르너의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베르너가 공격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슈팅할 때는 그러나 뭐 이게 그렇죠. 나오긴 하는데 그게 나오죠. 네, 영향력 자체는 베르너가 있을 때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없어 보면 안다. 네. 든 자리는 잘 몰라도 난 자리는 바로 안다. 네. 실제 그 베르너가 이 경기에서 슈팅은 5번 가져갔는데 단 한 골도 없어요. 네. 그것도 유효 슈팅도 없어요. 뭐 홈런 날아가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었죠. 예. 하지만은 패스 성공률은 91%였고 또 이제 도움도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익스펙티드 골수와 익스펙티드 어시스트는 확실히 저조하네요. 근데 이제 그 베르너의 데뷔전 도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로메로가 이제 이 패스가 일단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스킵이 거의 무인지경을 드리블로 치고 갔다가 베르너한테 줬고 베르너가 이제 중앙으로 그대로 접고 오다가 패스 준 거를 벤탄쿠르가 받아서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은 건데요. 베르너가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좀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도움과 침투가 팀에 중요한지 알게 됐다. 그러면서 물론 나도 골을 넣고 싶지만은 이제
더 이상 골은 나에게 있어서 메인 파트가 아니다. 나한테 골을 기대하지 마라. 나는 이미 골을 좀 내려놓고 다른 데 기여하는 플레이어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네, 저 좀 얘기가 아쉽긴 약간은 하지만은 책임 회피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그런 느낌도 있긴 아무래도 하거든요. 이제 첼시 시절 그런 것도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미리 선수 친 것 같아요, 지금 베르너 선수. 다만 그래도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베르너가 많이 흔들어주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더 많은 기회도 줄 수 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저는 너무 혹사해서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압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베르너가 나오면은 그걸 조금 좀 줄일 덜어줄 수 있겠네요.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토트넘이 이번 시즌 컵백에서 이제 파생된 찬스 메이킹과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예요. 44개거든요. 그 중에 컵백에 이은 득점은 7골로 맨시티 10골에 이어서 2위고요. 컵백에 이은 찬스 메이킹은 37회로 아스널 43회와 브라이턴 39회에 이어서 3위고요. 컵백에 이어진 기대 득점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컵백만 잘해줘도 토트넘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실제 벤탄쿠르의 골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베르너를 잘만 활용하면 토트넘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베르너의 패스맵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베르너가 뭐 상당히 패스들을 잘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스 미스 3회 중에 2회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사실 패스 미스를 범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잖아요. 상대가 막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저 수비 진영 위험 지역에서 패스 한번 미스한 거는 좀 아쉽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패스 주고받는 플레이는 제 생각보다 잘했어요. 맨유전은. 사실 베르너가 이렇게 패스가 정교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어쨌든 기대치보다 오히려 잘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베르너가 이 볼 전진 캐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 그건 계속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슈팅으로 가져가는 장면들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를 굉장히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볼 전직 캐리는 1위를 기록한 거죠. 로메로 선수가 2등인데 뭐 로메로 선수는 기본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부터 나오니까. 베르너의 효과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히샬리송의 고립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 왼쪽 이게 그 번리전인데 번리전에 볼이 없을 때 히샬리송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렇네요. 이게 그 손민 선수가 있을 때는 히샬리송도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의 패스가 없게 되니까 히샬리송이 뛰기는 뛰는데 영향력이 없어지는 건 거죠. 안 뛰는 게 아닌 거거든요. 뛰지만은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게 사라지는 건 건데 근데 베르너가 오니까 베르너가 측면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히샬리송도 이렇게 영향력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다는 건 거죠. 특히 볼이 없는 상황에서 히샬리송의 움직임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는 베르너의 움직임이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죠. 이 경기에서 슈팅을 16회를 가져갔는데 베르너가 빠지고 나서 슈팅은 단 한 번밖에 없었고 코너킥도 무려 13번을 얻어냈었는데 베르너가 빠지고 나서는 코너킥도 딱 한 번. 중요한 선수네요. 그 한 번도 바로 이제 브레넌 존슨의 슈팅이 수비 맞고 나가서 여기서 코너킥 나왔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구신이 85분에 들어왔잖아요. 드라구신이 공중볼에 강하다고 했잖아요. 드라구신에 그걸 활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르너 선수가 있어야 세트 플레이 기회도 그만큼 많이 얻어낼 수가 있고 그래야 또 드라구신까지도 이어지는 그 찬스가 나는 건데 베르너 선수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기회 자체를 잘 못 만들었다. 브레넌 존슨이 이 경기에서 굉장히 부진했어가지고 더 그런 모습이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드라구신 같은 경우는 뭐 이 경기는 거의 뛴 게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1분 뛰면서 클리어링 1회, 가로채기 1회, 뭐 패스 성공률 100%인데 8번밖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맵은 그냥 이렇게 흘러갔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측면으로 주는 패스들은 나름 그래도 정교하게 간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태클 1회 기록한 거고 이게 클리어링 1회를 기록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트넘 평점을 놓고 보면은 이건 이제 스코카 평점인데 저는 그 스코카가 가장 그래도 저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면에서 베르너 같은 경우는 7점으로 나쁘지 않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는 브레넌 존슨하고 호이비에르 이 둘이 가장 부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4.5점 나왔고 히샬리송 골 넣으면서 7점 받았고 벤탄쿠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스킵은 조금 낮게 준 것 같네요. 스킵 이 경기 괜찮았었는데 로메로가 저는 이 경기 MO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판더
판더팬이 경기 막판에 조금은 교체됐, 그냥 부상처럼 이렇게 쓰러진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더팬이 부상 아니었다. 단순 경련과 추위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경기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보지 않았냐. 난 2달 반 동안 경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토트넘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손흥민, 비수마, 사르 복귀 이전까지 일정은 그래도 맨시티와의 FA컵 저거 하나 제외하고는 그래도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현재 16위에 위치한 팀이고 에버턴은 17위에다가 여기서 또 이제 승점 삭감이 더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죠. PSR의 그 위반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브라이턴이 그나마 8위이긴 한데 브라이턴도 최근에는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측면 자원들이 다 부상당하면서 네. 부상에서 복귀한 에스투피런이 선전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아시안컵 결승전까지 한국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울버햄튼전에 손흥민과 비수마와 사르가 복귀할 예정이죠. 네, 상대는 황희찬이 복귀할 거고요. 예, 그렇죠. 네. 그때까지 베르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손업 배왕 가능합니까? 베르너는 가자미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슬램덩크의 가자미가 되어라. 꾸준히를 그래요? 하여라. 너는 도비를 빛나게 하는 가자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슬램덩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또 그 책은 안 봤어요. 그러세요? 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책은 안 봤기 때문에 예. 가자미가 되어라 하면은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라. 그 뜻이죠. 꾸준 일을 하라. 꾸준 일을 해라. 예. 손흥민 선수가 없는 동안에는 골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베르너가. 네. 왜냐? 히샬리송, 클루세스키, 브레넌 존슨 다 그렇게 골을 많이 기대하는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 누구도 거기 뭐 엄청난 골잡이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나마 히샬리송이 최근 골을 예, 계속 예, 넣고 예, 있긴 예, 하지만. 예. 예. 티모 베르너 선수 그리고 라두 드라구신 선수의 영입이 가져올 효과 그리고 베르너 선수가 또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분석적인 자료들 이것을 가지고서 김현민 기자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투펀치 최고의 석학 김현민의 열정은 꺼지지 않는다.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했던 투머치 풋볼의 이번 주 모든 코너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